동탁을 죽이려다 실패한 조조. 그날 이후 동탁은 폐제와 하태 후에 원한에 사무친 누나를 본 후부터 웬일인지 까닭모를 불안에 휩싸여 술과 계집질로 세월을 보냅니다. 그리고 밤마다 궁중에 들어가 술을 마신 뒤 마음대로 궁녀를 가늠하고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은 맘대로 죽여가면서 마치 자신이 천자인 것처럼 용상에서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5월 단오절 무렵의 어느 날 동탁은 이날도 술에 잔뜩 취하여 사두마차의 아름다운 여인들을 그득 싣고 양성교회로 꽃놀이를 나가고 있었습니다. 단오 명절을 맞아 농부들도 오랜만에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삼삼오오 모여서 놀이를 나와 있었는데 동탁은 그들이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보고 가닥없이 화를 냅니다. 농사꾼들이 농사는 안 짓고 놀러 다닌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저놈들을 당장 붙잡아 오너라. 명령에 따라 졸개들이 가서 농부들을 붙잡으려고 하자 젊은 남녀들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고 졸개들이 그중 몇 명을 붙들어 오자 동탁이 말도 안 되는 미친 소리 같은 명령을 합니다. 사내놈들은 모조리 목을 베어 죽이고 계집들은 데려다 두어라. 그날 동탁은 노력질한 재물과 많은 미녀들을 수레에 가득 싣고 낙양으로 돌아가 자기가 한 짓을 거짓으로 떠들어댑니다. 오늘은 양성에 가서 도적들을 모조리 잡아 죽이고 오는 길이다. 하고 멀쩡한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백성들이 그런 개소리에 속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뒤 동탁이 많은 미녀들을 수레에 싣고 대궐로 들어가려고 할 때 문득 길모퉁이에서 괴한 한 명이 단검을 휘두르고 덤벼들며 이 역적놈아! 라고 외치며 그의 배를 찌르려 합니다. 동탁은 비록 몸이 비대하기는 했지만 기력이 장사였기에 자기 배 쪽으로 들어오는 칼을 피하며 괴한의 어깨를 후려갈겼고 뒤이어 호위병들이 달려들어 괴한을 잡아 결박했습니다. 이놈아! 누가 너를 시켜서 나에게 이런 짓을 하라고 하더냐? 동탁이 괴한에게 물었지만 그 자객은 그런 질문에 대답조차 하지 않으며 탄식을 합니다. 아, 내 놈을 죽이지 못한 것이 철천지한이로다. 이놈아! 누가 너한테 이런 모반을 하라고 시켰느냐 말이다. 그러자 자객이 시큰둥하며 코웃음 치며 뭐, 무반? 이놈아, 내 놈이 왕이 아니고 난 내 신하가 아닌데 무반이라니 그게 무슨 개수작이냐. 내가 너를 찢어 죽이지 못한 것이 분할 뿐이다. 내가 누구인가 분명히 밝혀주마. 나는 조정의 신하인 월기교위 우구다. 라고 외쳤습니다. 저놈의 목을 잘라라. 동탁은 그 소리를 듣고 화가 치밀어 뚜껑이 열려 악을 씁니다. 부하들이 개떼같이 덤벼들어 난도질을 하였지만 오부는 목숨이 붙어있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동탁을 쉬지 않고 꾸짖으며 저주하고 있었습니다. 동탁의 횡포와 저질스러운 모습을 보고 내심으로 붕괴하는 사람은 오부 한 사람만이 아니었습니다. 발해 지역의 태수로 있는 원소도 동탁의 농권이 갈수록 심해지자 크게 붕괴하며 낙양에 있는 사도 왕윤에게 아래와 같은 밀서를 보냅니다. 여기서 농권이라 함은 권력을 마음대로 함부로 사용하는 것을 이릅니다. 역신 동탁이 무력으로 황제를 내쫓은 것은 사람으로서는 참아할 수 없는 짓이었는데 공은 마치 그것을 모르는 채 하고 계시니 그것이 과연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옵니까? 본인은 조정을 바로 잡아보고자 지금 군사를 기르고 있는 중이오나 감히 경망대에 행동하지 못하고 있으니 혹시 공이 그와 같은 뜻이 있으셔서 저를 부르신다면 본인은 언제든지 공의 명을 받들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립니다. 왕윤은 원소의 밀서를 받고 깨닫는 바가 많았기에 그렇지 않아도 내심으로는 고민이 많던 차에 그와 같은 질책과 경각의 글을 읽고 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러 고관들이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는데 우연히도 그 자리에 동탁의 신복들이 한 명도 없이 모두가 옛날부터 뜻을 같이 하는 고관들 뿐이었습니다. 당시 상황이 딱히 어려움이 없음을 감지한 왕윤은 그 자리에서 동료 고관들에게 오늘이 바로 나의 생일날이요. 차린 것은 없으나 여러 대감들은 오늘 밤 내 집으로 와주셨으면 하오. 왕윤이 말하자 여러 고관들이 일제히 대답합니다. 오늘이 대감생신이라면 어찌 우리가 축하연에 빠지는 결례를 할 수 있겠소. 모두 같이 가오리다. 왕윤은 곧 집으로 돌아와 후원 별당의 연회석을 베풀 준비를 했습니다. 밤이 되어 고관들이 다들 모여오자 왕윤은 그들을 경건히 맞이하며 곧 주연을 시작했습니다. 평소에 동탁에 대한 울분을 한결같이 품고 있던 고관들이었기에 연회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침통하였고 술이 몇 순배 돌았을 무렵 왕윤은 손에 든 술잔을 들여다보며 말없이 눈물을 짓습니다. 그 모습을 본 손님들이 의아스러운 눈빛으로 이 경사스러운 잔치에 웬 눈물이요?
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러자 왕윤이 얼굴을 들며 장탄식을 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사실은 오늘 이 사람의 생일이 아니라 여러분을 모시고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은 일이 있기에 동탁이 파의 이목을 속이려고 그런 핑계를 썼던 것이요. 지금 동탁이 황제를 속이고 권세를 희롱하므로 사직이 한순간도 보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어.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이오? 왕윤이 말을 끝내자 모든 고관들이 일제히 한숨을 짓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문득 말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누군가가 벼랑간 손뼉을 치면서 박장대소를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웃는 소리를 들은 고관들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일제히 그 사람을 쳐다보는데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무엄하게도 간드러지게 웃는 사람은 바로 교의 조조였습니다. 왕윤이 노기를 띠며 나라가 망해가는 판국인데 그대는 국록을 먹으면서 뭐가 즐거워 그런 박장대소를 하냐고 조조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조조는 여전히 얼굴에 웃음을 띤 채 말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여러 대신님들의 거동을 보면서 소관은 웃음을 참을 길이 없어 웃지 않을 수가 없사옵니다. 그려 국가의 운명을 두렵게 짊어진 여러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셔서 고작 한다는 말씀이 탄식이요 눈물뿐이니 그것이 국가 흥망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동탁을 탄식과 눈물로 거꾸러뜨릴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을 바로 잡으려면 동탁을 거꾸러뜨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계교를 써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계책은 누구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눈물만 흘리오니 그 꼴을 보고 어찌 웃지 않을 수 있사오리까? 조조가 하는 말을 듣고 왕윤은 자세를 바로잡으며 정색을 하고 말합니다. 맹덕이 좋은 계교가 있다면 말해보시오. 그러자 조조가 감히 말을 시작합니다. 불초 소관에게 맡겨주신다면 소관이 동탁의 목을 베어 성문 위에 높이 걸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게 정말 자신이 있어서 하는 말이오? 소관이 근자의 머리를 숙여 동탁을 섬기기는 하지만 실상은 그를 죽일 기회를 가지려는 계책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제게 그런 뜻이 없었다면 어찌 동탁에게 머리를 굽히겠습니까? 생각지 않던 조조의 말에 모든 고관들은 크게 기뻐하며 말합니다. 그러면 그대가 이제부터 그 일을 결행할 자신이 있단 말이오? 그만한 자신이 없다면 어찌 경망대의 여러분 앞에서 장담을 하겠사옵니까? 그렇다면 그대가 기어이 그 결심을 단행해주기 바라오. 왕윤이 머리를 숙으려 간청하자 조조는 정색을 하고 허리를 굽히면서 말합니다. 그 일을 단행하옵는 데는 대감님께 한 가지 간청이 있사옵니다. 그 간청이 무엇인지 말해보시게. 그것은 다름이 아니오라 듣자하니 대감댁에 옛날부터 전해오는 칠성보도가 있으시다는데 그것을 잠시 빌려주시면 소관이 그 칼로 동탁의 머리를 베어오겠사옵니다. 교공이 그만한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라 한다면 내가 무엇인들 아끼겠소? 칠성보도만 빌려주신다면 기어코 목적을 달성한다고 맹세하겠습니다. 조조의 말을 듣고 난 왕윤이 고마운 말씀이라고 말한 뒤 집 안으로 들어가 전래의 명도 칠성보도를 가지고 나와 조조에게 친히 넘겨주며 어떤 경우라도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이릅니다. 소관도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인 만큼 소관이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저 공만 믿겠소이다. 자, 성공을 비는 축배를 받으시오. 조조는 왕윤이 친히 따라주는 축배주를 마시고 칠성보도를 허리에 차고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고관들을 둘러보며 경건히 하직 인사를 하고 물러갑니다. 바로 그 다음날 조조는 보통 때보다 훨씬 늦은 시간에 칠성보도를 허리에 차고 승상부로 들어갔습니다. 승상은 어디에 계시냐? 승상부 직원에게 물어보니 지금 소각에서 휴식을 취하고 계십니다. 라고 알려줍니다. 조조는 직원이 알려주는 말을 듣고 곧바로 소각으로 들어가 보니 동탁이 와탑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고 여포가 옆에 서서 시립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출근이 늦었나? 동탁은 보통은 매일 일찍 출근하던 조조가 오늘은 점심때가 되어서야 출근하는 것을 보고 나무라듯 말하자 조조가 대답합니다. 죄송하옵나이다. 제가 타고 다니던 말이 워낙 노쇠해져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걷기 때문에 이처럼 늦었사옵니다. 조조의 말을 들은 동탁이 너의 말이 그렇게 노쇠해서냐고 묻자 조조가 다시 대답합니다. 네, 그렇사옵니다. 하오나 생활이 궁색하여 말을 바꿀 형편이 되지 못하옵니다. 동탁은 조조의 말을 듣고 나름 이해가 가는 말이라고 생각됐는지 고개를 끄덕이더니 시립하고 있는 여포에게 마구간에 가서 쓸만한 말 한 필을 골라다 맹덕에게 주라고 지시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와탑은 위가 넓고 평평하고 다리가 달린 누워서 잘 수 있도록 만든 가구이며 시립이란 서서 우더른을 모시는 것을 이르는 말이고 맹덕은 조조의 자입니다. 여포가 동탁의 지시를 받고
즉시 지시하신 말을 골라오겠다며 밖으로 나가자 조조는 이제 됐다. 지금이야말로 절호의 기회로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동탁은 전쟁에서 상황에 맞는 계책 등을 적절히 생각해내는 머리는 부족하지만 기력이 워낙 탁월한 용장이라고 할 수 있었기에 조조는 주저하며 감히 쉽사리 덤벼들지 못합니다. 그러던 중 일이 제대로 풀리려는지 동탁이 그 비대한 몸을 와탑에 앉아있다 벽 쪽으로 돌아 눕는 것이 아닌가. 조조는 이때다 싶은 마음에 허리에서 칠성보도를 슬쩍 뽑으려는데 그 모습이 돌아 누운 동탁 앞 벽에 걸려있는 거울에 비쳤고 칼을 뽑는 모습을 본 동탁은 황급히 일어나 앉습니다. 맹덕은 칼을 왜 뽑는가? 조조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덜컹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으며 태연한 척하며 대답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명도 한 자루를 구했는데 승상께서 마음에 드신다면 진상하려고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아주시옵소서. 조조가 누구인가? 임기응변에 강하고 순발력이 탁월한 난세의 간웅이라 하지 않았는가. 조조는 순발력을 발휘하여 동탁에게 둘러대자 그가 찜찜한 태도를 보이면서도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보여주게. 라고 말하며 그에게 칼을 받아듭니다. 동탁이 조조에게 칼을 받아 이리저리 돌려보는 동안 여포가 말 한 피를 끌고 돌아왔고 동탁은 칼이 마음에 드는지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이다가 여포에게 칼을 주며 말합니다. 여포, 자네도 이 칼을 한번 구경하게. 라고 말하며 자랑스레 칼을 내밀어 보였습니다. 약삭빠른 조조는 동탁의 그런 행동을 보고 얼른 허리에 차고 있던 칼집을 끌러 여포에게 주며 말합니다. 칼집은 여기 있사옵니다. 여장군이 보시다시피 이 칼은 과연 명도가 틀림없소이다. 여포는 그 명도를 세심히 감사하고 나서 정중한 자세로 동탁에게 내밀어 주었고 동탁은 명도를 선사받은 것이 고마운지 조조를 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자네에게 명마 한 피를 선사할 테니 밖으로 같이 나가세. 세 사람이 마당으로 나와 보니 여포가 방금 마곡간에서 끌고 온 준마 한 필이 메어 있자 맹덕이, 내가 이 말을 자네에게 선사하지. 라고 말하며 매우 기분 좋은 표정을 짓자 조조도 흔쾌히 따라 웃으며 말목을 쓰다듬어 줍니다. 이런 좋은 말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옵니다. 첫눈에 보아도 과연 명마가 틀림없습니다. 죄송스러운 말씀이오나 승상 앞에서 한번 시승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려. 그러게, 어서 타보게. 조조는 동탁이 허락하기가 무섭게 몸을 날리듯 말등에 오르더니 채찍을 휘갈기며 문 밖으로 손살같이 달려나갔고 동탁과 여포는 그가 곧 돌아오리라 믿고 선자리에서 기다립니다. 그러나 급히 밖으로 말을 몰고 나간 조조가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자 동탁이 의아스럽게 이 사람이 왜 아직도 돌아오지 않지? 하고 중얼거리자 여포가 대답합니다. 승상, 암만 해도 조조의 거동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그자가 승상을 해치려는 뜻을 품고 왔다가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짐짓 보도를 선물로 드린다고 한 후 도망친 것이 아닐까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나름 수상쩍은 것이 없지는 않았던 것 같네. 그렇다면 그놈을 절대 살려둘 수 없으니 즉시 이유를 불러라. 이유를 빨리 부르란 말이다. 동탁이 갑자기 노기가 충천하여 악쓰듯 소리치자 이유가 황급히 달려와 자세한 사정을 듣고 나더니 무릎을 치며 탄식합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야말로 큰 실수였습니다. 조조란 놈이 진작부터 처자를 멀리 보내놓고 사저에 혼자 살고 있었던 것을 보면 그 자식이 승상의 목숨을 노린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좌우간 그놈의 진실을 확인해볼 겸 사람을 그놈 사저로 보내봅시다. 아마 지금쯤 틀림없이 어디론가 종적을 감춰버렸을 겁니다. 그놈을 당장 잡아오라. 이유의 말대로 몇 명의 병사를 조조의 사저로 보냈지만 그는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조조가 언제 나갔냐고 묻자 조금 전 타고 온 말을 타고 동문으로 나갔고 문지기가 어디로 가느냐고 묻자 승상의 급한 영을 받고 간다고 말했다는 소리에 동탁은 더욱 분노합니다. 열이 뻗친 동탁은 자기가 그놈을 소중히 여겨주면서 곁에 두었는데 배신을 했다며 화상을 그려 전국에 배포하여 어떤 일이 있어도 잡아들이라고 팔팔 뛰며 만약 조조란 놈을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만호의 벼슬과 상금 1000냥을 준다는 것도 함께 공포하라고 이릅니다. 영을 받은 이유가 밖으로 달려나가려 하자 분에 넘쳐있는 동탁이 그를 불러세워 조조뿐만 아니라 틀림없이 동무자가 있을 테니 그놈들도 잡아들여 극형에 처하라고 말합니다. 동탁이 조조놈을 잡아들이는 데만 정신이 팔려
동무자 놈들을 잡아들이는데 등한시하지 말라고 하자 이유는 그놈들도 반드시 잡아들이기 위해 긴급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말한 뒤 밖으로 달려나와 조조의 인상착의가 적힌 화상을 작성한 다음 군사들을 급히 동원하여 전국에 배포하였고 반드시 조만간 조조를 체포하기 위해 물샐 틈 없는 경계망을 쳐 놓습니다. 따라서 조조는 이론상 도간에 든 쥐와 같은 입장이 되기는 했지만 동문을 무사히 빠져나온 후 동탁에게 받은 준마에 연거푸치 찍지를 하며 고향인 초군을 향해 일사천리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조조는 중무연에 이르러 결국 그물망처럼 조밀하게 깔린 경계망을 뚫지 못하고 관문지기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며 다음 방송에서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 후 약삭빠른 조조가 그곳에서 머리를 써서 말하고 행동하며 벌어지는 내용과 그와 동행하게 되는 중무연 관문의 수비대장 도위 진궁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